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개와 자기에서 28장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장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번 시간은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거고, 지난 시간에는 예전에 중력장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자기장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장이라고 해서 이건 영어로 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어렵잖아요. 중력장은 말 그대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리고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물론 서로 이제 공통점이 좀 비슷한 게 있겠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겠죠. 그걸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각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일단 자기장의 원천이라고 해서 무엇이 대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우리 29장 그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28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전화 주위에는 바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요 한 문장만 일단 좀 받아들이고 다른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줄 건 거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데 이걸 앞에 배운 중력장과 전기장과 좀 서로 비교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중력장이라는 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중력은 누가 만드냐라고 하면 바로 입자, 그전에 배웠던 것 중에 입자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질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자는 질량이라는 고유한 양을 갖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입자는 주위 공간에 중력장이라는 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공간에 중력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 우리가 궁금한 뭐 P점이라고 하면 그 P점에 시험 입자라고 하는 m0라고 하는 질량을 뒀을 때 그 질량이 작용하는 중력 그 측정해서 우리 이 공간에는 중력장이 어떠한 크기, 어떠한 방향으로의 중력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과 유사하게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전기력은 어떤 입자가 바로 전기력을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냐? 바로 입자의 기본 성질인 질량 외에 우리가 또 전하라는 물리량도 입자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양전하든 음전하든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떤 공간에 존재하게 되면 그 입자는 주위 공간에 바로 이번에는 전기장이라는 그 필드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전기장이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지점, 예를 들어서 P 지점에 전기장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지점에 시험 전하, 그러니까 Q0라고 하는 시험 전하를 뒀을 때 얘가 인력을 받는지 청력을 받는지 또는 어떤 크기로 힘을 받는지를 우리가 즉 전기력 F라는 전기력을 측정해서 그 공간의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배울 28장의 자기장을 생각해 보면 혹시 이걸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입자 기본 성질이 바로 질량이 있고 전하가 있는데 질량에 의해서 중력장이 형성되고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될 것 같으면 질량과 전하 말고 또 다른 뭔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기본 성질이 있고 그 기본 성질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드냐? 바로 전기장을 만들었던 이렇게 대전 입자,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만드는 건 똑같아요. 즉 자기장도 Q라고 하는 대전된 입자가 만든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기장 공부할 때는 자기장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 이유는 자기장이라는 건 시험 전하가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까만색을 좀 더 두껍게 해놨죠. 바로 전하가 움직일 때만 그 주위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Q라는 대전된 입자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 지금 얘가 공간상 어느 지점 정지해 있으면 주위 공간에 전기장은 만들지만 주위 공간에 자기장은 만들지 않아요. 자기장 밑에 나오지만 그 기호를 대문자 B로 많이 나타냅니다. 정지에 있으면 전기장을 만드는데 자기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입자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속도 v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 q가. 그때 운동하게 되면 그때는 주위 공간에 전기장도 만들지만 바로 자기장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28장 이 자기장은 일단 자세한 논리는 29장에서 하겠지만 전하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주위 공간에 바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자기장은 누가 만드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예를 들 거예요. 하나가 바로 영구자석하고 전류가 이제 주위 공간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 아마 이거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N극과 S극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막대 자석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막대 자석을 생각할 때 이 막대 자석은 정기적으로는 중성이 전기적 성질로는 중성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양전하거나 음전하거나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그리고 영구 자석은 말 그대로 그 지점에 지금 정지해 있죠. 하지만 지금 주위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빨간 줄로 그었던 이거에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장은 조금 전에 전하가 움직일 때 정지했으면 안 되고 전하가 움직일 때 주위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막대 자석 자체는 전혀 지금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전기적 중성인데다가 심지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대 자석은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을까? 요거는 딴 게 아니라 막대 자석 하나의 거시적인 물체 하나라고 봤을 때 이해할 수는 없고 이거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면 원자 수준까지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 막대 자석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원자는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 핵은 그 자리에 정지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뭘 하고 있죠? 바로 회전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도 대표적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석이 주위 공간에 자기장을 만드는 건 원자 핵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회전하고 있는 이 전자로 인해서 주위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가 정지해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막대 자석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지만 막대 자석 주위에 지금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약간 반론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주위에도 뭐 책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책이든 뭐든 간에 자석이 아닌 물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이 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책도 사실 막 그 영구 자석 그러니까 막대 자석과 마찬가지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위 공간에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막대 자석만 주위 공간에 자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책도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결국 책 주위에 있는 뭐 철가루 같은 거나 뭐 클립이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달라붙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차이로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29장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책에 이 단어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자성체라고 해서 이 물체를 자기적 성질로 했을 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이렇게 물질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29장에서 좀 더 배우긴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8장 내용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할 때 그때 주위 공간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장은 N극과 S극인 두 개의 자극을 갖죠. 뭐 이건 알고 있죠. 이거 유사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전기장도 두 개의 자극이라 하지 않지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처럼 자기장도 N극과 S극 두 개로 나눠집니다. 물론 좀 비교해 보자면 근데 중력은 방향이 따로 없죠. 중력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까 중력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극, N극과 S극은 서로 인력 또는 척력이 작용합니다. 알고 있겠지만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그
청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죠. 그다음에 인력은 N극과 S극처럼 서로 극이 다를 때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그 전기장과 되게 유사하죠. 전기장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그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 서로 인력, 같은 전하의 종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힘은 극과 극 사이의 힘은 극 사이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는 전기장과도 유사하고 중력장과도 유사함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전기력에 대한 그 쿨롱 법칙 봐도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그래서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장 같은 경우도 중력은 만류력 법칙이죠.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니까 R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29장에 또 배우겠지만 자기력도 요 R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극은 쌍으로 존재합니다. N극과 S극은 항상 쌍으로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책 보면 NS극으로 구성된 막대 자석을 망치든 뭐든 간에 이렇게 절반으로 쪼갰을 때, 그때 왼쪽은 전체 N극, 오른쪽은 전체 S극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NS로 구분되는 두 개의 자석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이걸 쪼갠다고 해서 N극 하나, S극 하나의 이런 독립적인 극을 만들 수는 없고, 항상 N극과 S극은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같이 존재하냐면 이게 원자 단위까지 계속 NS는 같이 쌍으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전기장과는 다르죠. 전기장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은 양전하든 음전하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전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동시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전자 자체는 하나의 음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로 또 대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극, N극과 S극, 이 자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극은 항상 쌍으로 발견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중력장과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이 분명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좀 비슷한 것도 많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기호는 보통 대문자 B라 쓰고, 이게 벡터량이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벡터임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냐? 바로 이건 우리가 약속인데,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정의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N극 주변에 이렇게 나침반을 뒀다라고 하면, 나침반 지금 N극 주변이니까 S극이 가까이 있고 N극은 멀리 쳐다보고 있겠죠. 서로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N극이 먼 쪽이에요. 그러니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S극 주변에서는 당연히 N극과 S극은 서로 인력이니까 이번에는 N극이 S극을 쳐다보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매번 N극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아요. 이게 본래 정의니까. 근데 우리가 좀 편의상 나중에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석의 N극에서 나오는 방향, 맞습니까? 화살표 방향이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보통 많이 외웁니다. 여러분들 N극과 S극 할 때 말 그대로 NS 이렇게 외우지 NSN 이렇게는 보통 많이 외울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기장 하면 NS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전기장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전기장의 방향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장은 어떤 양전하를 뒀을 때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을 정의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할 거 없이 나중에는 양전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덜 헷갈립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기장 공부할 때 전기력선을 배웠죠. 여기서 자기장 할 때도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되게 유사한 거 말고도 그 특징이 되게 유사해서 그래요. 조금 다시 오른쪽 그림 조금 지워서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초록색 그 부분이 이제 요 자기력선이 되는 거죠. 이 자기력선은
말 그대로 전기력선과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기 밀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의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 중에 바로 어느 부분이 자기장이 더 셀까? 바로 이 밀한 부분이 자기장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력선의 분포를 보면 자기력선의 그 자기장의 방향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력선의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알고 자기장의 세기도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육안으로 좀 시각화하기가 좀 용이해서 전기력선과 마찬가지로 자기력선도 이렇게 그려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 당연히 자기력선도 하나의 선이 가다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분기점이라 해야 됩니까? 여기 나눠지는 이 부분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가다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없죠. 이건 전부 다 전기력선과 공통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단위는 뭘 쓰냐? 바로 단위는 대문자 T라 쓰고 읽기로는 테슬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1테슬라, 2테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1테슬라라고 하는 요 자기장의 세기가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라서 우리가 보통의 물리 실험실에서는 이게 1테슬라만큼의 자기장을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못 만든다 보면 돼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리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 문제에서도 1테슬라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가우스라고 하는 단위를 좀 더 흔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가우스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 바로 1테슬라가 10의 4승, 즉 만 가우스, 이렇게 동그라미 4개죠. 만 가우스가 1테슬라 해당되는 이 가우스 단위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우스는 차원이 크기가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러면 요 두 번째 밑에 이어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내 어떤 점의 자기장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중력장의 존재는 어떤 시험 입자를 두고 그 시험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을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기장의 존재도 어떤 시험 전화를 뒀을 때 그 시험 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측정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존재는 바로 시험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측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사고를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장이 어떤 공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 여러분들 각 가정 어느 공간이든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자체도 하나의 자기장, 거대한 지구 자기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 어느 지점에서나 자기장이 크든 작든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자기장은 벡터량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궁금하다, 방향만 알면 된다라고 하면 알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물로서 나침반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지점에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방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크기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침반으로 크기까지 알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궁금한 그 지점에 바로 시험 입자를 둔다. 그리고 시험 입자의 자기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력 이 F는 결국 뉴턴 제2 법칙 F는 ma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뒀던 그 입자의 질량과 입자의 가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바로 힘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실험에 대해서 밑에 보면 이런 자기력을 측정하는 이 실험을 밑에 정리해 뒀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자기장 내에 전하량 Q인 입자를 놓았을 때 전기력 공식, 바로 F는 QE라는 이 공식과 아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실험 결과와 함께 동시에 F는 QE라는 이 전기력 공식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결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까도 말했던 자기력과 전기력은 아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정리하면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공통점, 유사한 결과는 뭐가 있냐? 바로 자기력은 입자의 전하량 Q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기력도 마찬가지죠. 전기력도 Q에 비례하잖아. 자기력도 Q에 비례해. 결과가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음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양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이거 전기력도 마찬가지죠. 전기력도 Q가 플러스냐 Q가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같은 전기장이라고 해도 힘의 방향이 달라지죠. 자기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력도 자기장 벡터 B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거 전기력도 마찬가지죠. 전기력 EF도 E에 비례하잖아.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자기력도 바로 자기장 벡터 B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 유사한 결과 이 세 가지만 봤을 때는 그럼 자기력 이 공식이 전기력 공식과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유사한 결과가 많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결과가 여러분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결과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력은 입자의 속력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입자의 속력에 비례. 근데 보면 전기력 공식에는 속력이 전혀 상관이 없죠. 전하가 정지해 있든 전하가 운동하든 상관없이 외부 전기장만 있으면 이 전하는 힘을 받아. 하지만 자기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력은 입자의 속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없으면, 즉 정지해 있으면 자기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Q가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정지해 있거든. 이거는 전기장과는 다르죠. 전기장 같은 경우는 정지해 있어도 힘이 작용하잖아. 운동에도 전기력은 작용합니다. 하지만 자기력은 전하가 정지해 있을 때는 작용하지 않는다. 속력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 또 심지어 어떤 수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오냐면 속도 벡터가 바로 자기장과 각도 세타를 이룰 때 바로 자기력의 크기는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속도가 있으면 이제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속도 벡터와 자기장이 바로 그 크기가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이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이 세타가 그럼 0이 되면, 즉 이 전하가 자기장이 지금 오른쪽 방향이니까 또 똑같은 방향의 오른쪽으로 속도를 가지면 이때도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타가 0이 되니까.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 속도가 자기장과 나란하면, 즉 평행하게 운동하면 자기력은 0이 돼. 근데 평행하지 않을 때는 바로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90도로 운동할 때가 힘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90도일 때. 그러면 이게 90도도 있고 평행할 수도 있지만 임의의 각도가 있죠. 임의의 각도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데 또 심지어 이 힘의 방향이, 즉 입자의 속도 벡터가 자기장과 평행하지 않을 때 바로 자기력의 방향은 V에도 수직, B에도 수직, 즉 속도와 자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전기력 같은 경우는 이 F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같아. 전기장이 오른쪽이면 전기력도 오른쪽이죠. 물론 전하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직선상입니다. 하지만 자기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속도 벡터와도 수직, 자기장 벡터와도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력의 방향은 속도와 자기장이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장이 지금 요 초록색 방향이고 속도가 지금 빨간색 방향인데 이때 지금 자기장과 속도는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사인 세타, 그러니까 각도가 지금 세타이기 때문에 이 F의 크기도 사인 세타에 비례하면서 이 힘의 방향을 보세요. 이 힘의 방향이 바로 두 벡터, 속도 벡터와 자기장 벡터의 각각 모두 수직인 방향, 즉 B와 V가 구성하고 있는 이 평면의 직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면 전기력의 방향은 항상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반면에, 맞습니까? 이건 양전할 때긴 하죠. 하지만 자기력은 자기장의 방향과 항상 수직이다 라는 거, 완전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력 같은 경우는 대전 입자의 속도와 무관합니다. 즉 여러분들 Fe는 QE라는 이 공식 보면 여기는 지금 V하고 무관해. 그러니까 V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기력은 대전 입자가 운동할 때만 바로 작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력은 대전 입자의 변이에 대해서 일을 하는 반면에 자기력은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이라는 건 힘 방향으로 위치가 변해줘야 되는데 전기력은 힘 방향으로 위치가 변해져서 속도가 변할 수 있어요. 속도의 크기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력 같은 경우는 항상 속도의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의 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속도의 크기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즉 운동 에너지가 변화될 수 없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또 궁금증이 많은 학생들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막대 자석을 예를 들었었죠. 막대 자석은 대표적으로 주위 공간에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우리 실험이 이런 쇠로 된 클립은 딱 이게 달라붙는단 말이죠, 자석에. 근데 이게 클립도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전체적으로 따로 대전시키지 않는 이상, 그리고 클립이 막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클립도 사실 정지해 있는 클립에 자석이 가까이 있으면 클립은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 클립은 운동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지도 않고 이게 정지해 있는데 이렇게 자석이 달라붙을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클립도 바로 전체적으로는 정지지만, 물론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은 정지지만 원자 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 전자가 운동하잖아. 즉 결국 자기력이라는 건 정지해 있는 원자 핵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전자에 바로 자기력이 작용해서 그로 인해서 클립이 자석이 달라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철이 있으면 뭐 또 다른 강자 성체가 있으면 서로 달라붙는다라고 해서 이제 끝을 내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좀 더 근본적인 원리는 29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러한 이제 길게 이제 문장으로 쭉 표현을 했죠. 자기력에 대해서 크기는 어떻게 되고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런 실험 결과, 이거를 문장으로 쓰면 되게 길어요. 근데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식입니다. 바로 F는 Q, V 크로스 B. 요거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F는 Q, V 크로스 B입니다. 여기서 이 F가 바로 이제 자기력이 되는 거고, 이 Q가 전하가 되는 거죠. 전하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V가 전하의 속도입니다. 속도. 그 다음에 이 B가 자기장. 그리고 이 곱하기가 아니죠. 이제 크로스 곱이죠. 이 벡터의 외적. 요걸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요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요 F는 Q에 비례합니다. 맞습니까? 전기력과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F는 Q의 부호에 결정돼요. Q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것도 전기력과 비슷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B에 비례합니다. 정확하게서는 이제 B의 크기에 비례하죠. 자기력의 크기는 B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것도 전기력과 되게 유사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매우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전기력과 다른 건 바로 이 V의 존재죠. 바로 V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속도가 0이면 대전된 입자도 자기장 내에서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속도에 비례해. 근데 보면 이 속도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나란해도, 즉 세타가 0이 되면 사인 세타가 0 되면서 또 F가 0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 크로스 곱이 그렇잖아요. 밑에 적혀져 있는데 밑에 요것도 한번 적어보면 자기력의 크기는 Q, V, B 사인 세타죠. 우리 예전에 벡터의 외적 공부할 때 A 크로스 B의 크기가 바로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두 사이각의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사인 세타가 0 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바로 사인 세타에 비례하죠. 이것도 두 번째 다른 결과에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V 크로스 B가 바로 F의 방향이 되니까 이 F의 방향은 V하고도 서로 수직, 그 다음에 B하고도 서로 수직인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 우리 벡터곱에서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즉 공식을 외울 때 V 크로스 B라고 외워야 되지 이걸 B 크로스 V라고 외우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방향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 벡터의 외적 공부에도 했었었는데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에 공식을 옆에 적어보면 자기력은 Q, V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V 크로스 B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이건 지금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로만 사실 좀 익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공부를 위해서 두 가지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실 두 가지 다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는 건데, 오른손 중에서 왼쪽 방법은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이렇게 접는 방식이에요. 딴 게 아니라 4개의 손가락 있죠? 여기 두 번째 손가락부터 이 새끼 손가락까지 이 4개의 손가락을 일단 처음에 V를 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죠. 이 직접 한번 해봅니다. V에서 B를 이렇게 감싸지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F의 방향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똑같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구부리는 것 없이 그냥 쫙 편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쫙 편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 있죠? 이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수월한 게, 우리가 자기장은 아까 왜 자기력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력선은 보통 그림에서 그릴 때 1개 내지 2개로 보통 안 그려요. 한 3줄, 4줄, 5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4개, 이건 마치 하나의 이렇게 자기력선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뒤에도 배우고 있지만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결국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속도 방향인데 양전하의 속도 방향이거든. 양전하가 운동하는 그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인 것 같죠. 그래서 양전하의 속도 방향 또는 전류 방향 둘 다 뭐 같은 표현인데, 일단 엄지손가락은 V를 가리키게 했을 때 그때 손바닥이 쳐다보는 방향이 바로 F의 방향이 됩니다. 손바닥도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에 힘을 가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책상을 민다, 뭐 벽을 민다 라고 할 때 손바닥으로 밀지 손등으로 미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손바닥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연습한 걸 앞에 있는 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F는 Q, V 크로스 B라고 해서요, V에서 B를 감싸주면 돼. 여기서 처음에 V를 향한 상태에서 B로 4개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오른손. 지금 오른손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여기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윗방향이 되죠. 알겠죠?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쫙 펴는 거예요. 손바닥을 쫙 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초록색 자기장의 방향이 바로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속도 빨간색 그 속도의 방향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이게 손바닥이 되는 거죠. 바로 손바닥이 쳐다보는 방향이 이렇게 힘의 방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4개 손가락이 자기장, 엄지손가락의 속도, 그 다음에 손바닥이 보는 게 힘의 방향,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여기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지금 Q가 지금 양수라고 지금 두고 양전하일 때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괜히 왼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럼 또 괜히 또 헷갈려. 그래서 똑같이 오른손으로 하되 힘의 방향을 종전에 양전하에서 나왔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양전하일 때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 속도가 위로 운동한다 라고 하면 V에서 B를 향하는 방향으로 4개 손가락을 감싸쥐었을 때 힘의 방향이나, 또는 4개 손가락의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속도 방향을 했을 때 손바닥이 쳐다보는 방향은 둘 다 당연히 이렇게 약간 지면 뚫고 들어가는 사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당연히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힘의 방향이 이렇게 요 지금 지면에 살짝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지면에 약간 뚫고 나오는 이런 사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